해요. 뭐, 뭐 그렇게 어려운 판례를 가져온 게 아니라서 우리가 학습했던 주요한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추정 전선과 관련된 판례를 좀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이번에 이어서 볼 거는 단독 훼손, 분손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례가 있는데 어, 9번 여기 1839년에 있었던 사례는 뭐냐면 이제 일부에 대한 손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리 포장되지 않은 채로 1600파운드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물론 1839년이니까 이 시기에 물가가 뭐 생각을 해보면 1600파운드라 할지라도 지금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뭐 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리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운반이 되다가 악천후를 만나가지고 일부가 바닷물에 젖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부분의 전손이 아니라 분손으로 본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10번 사례는 1761년이었는데 이거 우리 적하의 부분 손해에 대해서 보상 한도 정하는 그 계산이 있었어요. 그게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 계산 방법이. 그래서 원래 이게 설탕이 한 통당 정상적인 제품이었다면 23.38파운드고 한 통당. 그리고 보험 계약은 협정 보험 가액이 30파운드였어요. 한 통당. 근데 뭔가 손해를 입어 가지고 23.03파운드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얼마가 났느냐를 그래서 23.38 그러니까 정상 가격에서 손상된 후의 가격을 빼고 그거를 다시 정상 가격으로 나눠서 다시 협정 보험 가액에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본다. 뭐 그 얘기입니다. 물론 피보험자는 협정 보험 가액과 그 실제 그 일어난 뭐 여러 가지 손생 가액의 차이 뭐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요. 이렇게 앞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사례는 어떤 선박이 뉴욕에서 런던까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 보험 그 계약에 warranted free from American condemnation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이 condemnation이 뭐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몰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미국 정부의 몰수에 대해서는 warranty가 프리하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 선박이 밤에 뭐 여러 가지 뭐 출항 금지나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시기에 1810년도 이때 밤에 출항을 하다가 자초가 되었어요. 뭐 아무래도 시야가 제한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자초가 됐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몰수를 당합니다. 뭔가 몰수 당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밤에 몰래 빠져나가려다가 걸렸겠죠. 뭐 그 앞뒤 사정을 뭐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몰수됐는데 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상의 몰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당연히 보험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유효항을 빠져나오면서 자초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을 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보험자가 면책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15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이제 공동훼손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공동훼손과 관련된 판례인데, 공동훼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 사건들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12번 사례, 19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선박이 항구 근처에서 자초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초라는 게 딱딱한 어떤 물체랑 부딪힌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게 딱딱한 어딘가에 부딪혔다 보니 선박에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두면 곧 침몰할 것 같아. 그래서 선장과 기관사가 굉장히 고민한 끝에 이 선박을
침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박을 전속력으로 항진을 해서 옆에 있는 부두를 들이박습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거죠. 예. 그래서 이 재판에서 이러한 행위를 공동훼손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기관사가 침몰로 인한 손실보다 부두에 부딪혀서 파손당하는 손실이 더 적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례적으로 의지를 갖고 선박을 고의로 사고를 낸 거예요. 침몰을 하면 바다로 다 들어가죠. 하물이 다 해수 침입을 당하는 거고 선박도 침몰이 되기 때문에 인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선박을 고의로 그냥 부두 그 항만 시설에다가 박아버리면 거기 걸리잖아요. 침몰하진 않죠. 최소한 배는 박살날지언정. 그리고 그 배에 실려있던 화물도 최소한 파손으로 인한 몇몇의 손상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이 행위 자체를 공동훼손 행위로 본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192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항해 중에 이 레진이란 게 우리말로 수지 같은 거겠죠. 끈적끈적한 그런 거, 그런 송진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창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그래서 그 배의 선장님이 불이 났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불이 나면 아무래도 다른 화물이나 선박 그 자체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증기를 주입했다. 물론 이때는 1922년이니까 지금처럼 소화탄이나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니까 증기를 주입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 가지고 불을 끄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증기를 투입해 가지고 불을 껐는데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손해 사정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불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연기는 왜 올라왔느냐? 온도 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가 올라올 수 있죠. 그게 꼭 불이 나서가 아니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이 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오판한 거죠. 그러니까 오버액션 한 거죠. 선제적 대응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공동훼손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12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공동의 위험이 직면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내서라까지도 선박과 화물의 일부라도 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인정받았지만 13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면한 위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동훼손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부하고 대위에 관련된 판례. 14번 여기 있는 판례는 판례 풀스토리를 가져오지 않았고 여기 이 판사님이 블랙번 판사인데 이 사람이 한 그 문구가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인용되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피보험 선박의 소유자가 전손보험금을 청구하고 또는 전손으로 보상받을 경우에 선박에 잔존하는 일체의 권리를 지불한 보험자에게 이전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 얘기 대위와 관련되고. 자, 그 다음에 15번 사례는 1930년에 있었는데 요게 이제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선박이 1차 대전 동안 독일에 납포되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추정전선 사례는 2차 대전 발발과 동시에 이제 선박이 독일로 납포된 사건이고 이때는 1차 대전 동안 선박이 독일에 납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사례에서도 우리가 추정 전손으로 성립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다시피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전손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났어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보험자가 독일에 찾아가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배가 있어. 그래서 자신이 이제 권리를 주장하고 해가지고 배를 찾아옵니다. 보험자가. 그리고 그 배를 팔아요.
그러고 나서 판매 매각 대금을 보니까 보험금 지급한 금액보다 선박을 판 금액이 훨씬 많은 거야.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느냐? 없죠. 왜? 예. 대위권을 발동해서 보험금 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모든 남아있는 일체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되게 뭐 유명하고 여러 책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봤던 뭐 전손이나 공동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해상보험 증권입니다. 해상보험 계약을 입증하는 그러한 보험 증권이 주로 최초로 시작이 된 게 1779년 우리가 수업 초반부에 배웠던 로이드가 제정한 로이드 SG 팔리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779년도부터 사용이 되어 왔어요. 쭉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뭐 1779년이면 뭐 18세기인데 우리나라는 이때가 아마 정조대왕 때 정도죠. 이산 그 사람이 왕을 할 때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보험 증권, 표준 보험 증권이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어 왔고 이게 무려 200년 넘는 시간을 사용을 하다가 20세기 들어와서 1982년에 신보험 증권이 등장을 할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지독하게 썼죠. 보험 증권 하나 만들어 가지고 200년 동안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되게 역사가 오래됐단 말이죠. 그래서 신해상보험증권이 있고 옛날 구증권이 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구증권이라고 부르는 거는 1779년에 만들어진 로이드 SG 팔리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1982년에 뉴 로이드 보험증권도 새롭게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200년이 넘는 역사에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냐? 없었어요. 쭉 썼어요. 다만 뭐가 있었냐면 개정을 하진 않고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되고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약관이나 뭐 이런 거 협회 적하 약관이라든지 그러한 형태로 약관으로 더해지는 형식으로 계속 사용해져 오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뀐 게 1982년. 어떻게 보면 제가 1982년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2년에 만든 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 한 30 몇 년, 40년 가까이 쓰고 있다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법이라고 볼 건데 얘네들은 그 위에 거는 200년을 썼다는 거죠. 얼마나 잘 안 바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1795년에 이 신보험증권, 뉴로이드 보험증권 나오기 전에 1779년에 SG 팔리시 제정돼서 쭉 사용되어 오다가 1795년에 이제 법으로 영국의 법으로 반드시 SG 팔리시 이걸 쓰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논의가 되면서 이게 SG가 그거라고 했어요. ship하고 goods의 합친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도 제가 설명을 하지만 적하보험하고 선박보험이란 게 약간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나 법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적하보험증권 그리고 선박보험증권. 그래서 적하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컴퍼니 컴바인드 팔리시 카고 그리고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컴퍼니 컴바인드 팔리시 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선체보험 그리고 적하보험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부터는 처음에 만들 때는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합쳐졌다가 사용되면서 분리되었다. 자, 그래서 이 SG 팔리시 구증권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재되느냐, 보험 계약의 어떤 주요한 내용들이 당연히 표시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제정되어 있는 폼으로서 양식으로서 제정되어 있는 SG 팔리시에 따라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비슷한 뭐 보험 청약서라든지 보험 인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 SG 팔리시에는 보통 여러 가지 약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이 있으면 이 증권이라는 서류 안에, 종이 서류 안에, 팔리시라는 서류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약관이 들어가는 거죠. 약관이. 1번, 2번, 3번 약관, 내용. 이 약관들이 결국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 관계, 뭐 보험금 책정, 뭐 보상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의 약관들이 이 증권 안에 기재된다는 거죠. 증권 안에 약관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바라봤을 때 이 SG 팔리시에는 주로 어떤 약관들이 들어가느냐,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뭐 양도 조항이라든지 소급 조항이라든지 선박 변경이라든지 보험 기간에 대한 조항이라든지 뭐 위험 조항, 손해 방지 조항 이런 내용들이 보통 이 SG 팔리시 안에 기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간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약관이 계속 추가되기 시작해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약관이. 증권 자체를 바꾸지 않고 약관을 계속 추가하는 식으로 뭔가 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나중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약관 읽는 데만 해도 하세월, 그리고 약관 간에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내용들도 등장하고, 사용하기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적하 보험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나오다시피 런던 보험자 협회, 이런 여기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어떻게 하냐면, 적하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보험자의 담보 위험과 보험자의 면책 위험과 같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협회에서 제정한 어떤 표준 약관, 이게 표준 증권이죠. 표준 계약서, 그러니까 표준 증권이라면 약관도 런던 보험자 협회가 표준 약관을 만든 거예요. 표준 약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ICC 협회 적하 약관. 그리고 이때 이게 한날 한시에 동시에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때 등장한 게 ICC AR, ICC 뭐 WA, 뭐 FPA, 이런 것들이 이 시기 20세기 초반에 등장을 해서 이걸 통해서 어떤 보험자의 책임 범위, 뭐 면책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서 협회 적하 약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의 순서가 SG 팔리시가 만들어져서 약관이 추가되는 식으로 계속 쓰여 오다가 너무 많이 추가되니까 얘네들끼리 뭐 충돌하고 모순되고 막 난리 법석을 치우니까 런던 보험자 협회가 표준 협회 적하 약관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여기 지금 ICC AR, WA, FPA였다는 거죠. 이 시기가 한참 지나서야 결국에는 82년도에 와서 신증권을 만든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기는 거죠, 증권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시간에 담보를 배울 때, 워런티를 배울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묵시 담보가 있고 명시 담보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보험 증권에 이러한 명시 담보와 관련된 내용들도 담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보험 증권 안을 구성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겠어요, 보험 증권에다가. 그래서 이 보험 증권은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됐어요. SG 팔리시가 여기 지금 위에 있는 표처럼 이게 SG 팔리시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본문이 있어요. 본문이란 게 정말로 그냥 텍스트예요. 쭉 텍스트가 적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약관들이 제가 추가된다 했죠. 근데 이게 무슨 그 깔끔하게 어떤 표로 되어 있는 종이가 아니고 정말 풀 텍스트로 그냥 깨알같이 글씨가 적혀 있어요. 원래 그 SG80 폼 자체가. 그러니까 쓸 데가 없는 거야. 적어 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뭐 옆에라든지 밑이라든지 뭐 여기 사이라든지에다가 추가하기 시작했어. 글로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원래 있던 게 있고 글을 추가해서 넣으면 뭔가 구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되는 애들을 영문으로 이탈릭 서체로 쓰기 시작했어요. 누운 서체 있잖아요. 누운 서체. 그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탈릭체 서체 약화입니다. 이탈릭 서체. 자, 그리고 정말 본문 약관에다가 빈 곳에다가 이탈릭 서체로 막 적어 넣었어요. 본문 약관을. 근데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추가됐겠어요. 막 더 이상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여기 뭐 요 본문 요 옆에 여백 이런 데다가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약관을. 예,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난외 약관이라고.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아 이거 도저히 너무 복잡해서 못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예 런던 보험자 협회가 주도가 돼서 별도의 협회 적화 약관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예 별도의 협회 적화 약관은 어떻게 하느냐? 아예 뒷면에 쓰거나 아니면 별도로 별지로 만들어 버려요. 별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면 약관 해가지고 협회 적화 약관의 내용이 또 추가됩니다. 이건 20세기 초반에 와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난잡하고 복잡하죠. 난잡하고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게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한 10년 후에 뭐 약관 또 추가되고 한 20년 흐른 다음에 또 약관이 추가되고 이게 서로 간에 또 약관들끼리 충돌이 나는 문제가 많았어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그래서 보면 실제로 본문 약관 내용하고 여기 협회 적화 약관 내용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썼어요. 그렇게 썼어. 서로 앞면에 그 보험증권 앞면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뒷장에 협회 적화 약관에는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썼어요. 보험증권을. 70년대까지. 자 이렇게 써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한번 이게 제정이 이 본문 약간 요 본문 있죠. 요 본문이 실제로 1779년에 SG80 처음 만들 때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우리나라가 이때 1779년에 우리나라가 정조대왕 때라 그랬죠. 이산. 그때 그 시대 조선 왕조 300여 년 전에 그때에 쓰던 말과 지금 현대 표준어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 과연? 걔는 그 200~300년 전에 조상님들이 뭐 그런 그런 거 알아? 인정하면 무슨 말이 뭐 못 알아들을 걸? 그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죠. 문법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 중에 한글을 이 어리석은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글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만들어 주신 모음과 자음 중에 현대 국어에서 안 쓰는 모음과 자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도 그럴 거 아니야. 영어도 이때 영어가 완전 고어예요. 고어. 세익스피어가 있고 막 그러던 시절의 영어야. 현대 영어하고 너무 안 맞아. 그거 있죠. 여러분들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Man of Make It Man이라고 그러잖아. 그 Make It이 그거래매요. 고어래매. 3인칭 동사를 옛날에 그렇게 썼다며. TH로 했다며. 그런 것처럼 안 맞는 거야. 뭐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썼어요. 뭐 바꿀 생각을 잘 안 하고 썼죠. 그래서
이면 약관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연도가 나와 있는 12년, 1912년, 1921년, 1951년에 이렇게 협회 작화 약관들이 추가되어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SG 팔리시의 구성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약관들이 본문 약관, 이탈릭 서체 약관, 난외 약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쭉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래서 한 가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 그 전에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해석 원칙을 먼저 봐야 돼요.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 해석 원칙이 뭐냐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하고 뭐 본문 약관의 내용하고 뭐 이탈릭 서체 약관의 내용하고 이게 내용이 서로 충돌돼요. 그러면 뭘 우선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해석의 원칙은 뭐냐면 새롭게 추가된 애가 먼저 우선권을 가집니다. 삽입된 사항, 추가된 사항, 그것이 더 우선해요. 서로 상충되면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된 게 연도순으로 더 최신의 내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탈릭 서체 약관. 이탈릭 서체 약관이 뭐라고 했어요? 본문 약관에 쓸데없어가지고 여기 빈칸에다가 이탈릭 서체로 글씨 누운 글씨로 채워 넣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본문 약관보다 이탈릭 서체 약관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난외 약관이 본문 약관보다 이탈릭 서체 약관보다 우선해요. 새로 추가된 애니까. 끄트머리 더 이상 쓸데없어가지고 종이 위에나 종이 옆에나 막 이렇게 추가한 내용이 더 우선한다. 또 그 다음에 증권에 첨부된 인쇄된 약관이 본문 약관, 이탈릭 서체 약관, 난외 약관보다 우선한다. 뭐 이런 거 협회 적하 약관이 추가됐다 이거예요. 이게 더 우선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 가능하죠. 제가 앞서 얘기했을 때 본문 약관 내용하고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뭐를 적용한다?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을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자된 거 있죠. 글씨를 쓴 거. 아니면 스탬프가 여기서 스탬프는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을 적어가지고 도장을 빡 찍어놓은 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기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보험자, 피보험자 계약할 때 볼펜이나 펜으로 추가해서 적어 넣은 거 있죠. 끄적끄적해서 적어 넣은 거. 그거를 최우선합니다. 그걸 이제 수기문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상보험증권을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랑 그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법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문법 국가고요. 법률에 의거해서 판결이 내려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판례가 무시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고, 영국 영미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미권은 불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간습, 불문율, 판례, 간습법 이런 것들이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뭐 간습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가 있는데, 간습법이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간습법으로 돌아가는 나라. 그런 거 그런 체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 아니면 도덕이죠. 도덕의 영역이거나 이제 그걸 넘어서면 법으로 제정해 버리잖아. 근데 법도 아닌데 도덕의 영역도 아닌데 중간에 간습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법도 딱 명확하게 구체화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누적되어 있는 간습법, 판례 이런 것들로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는 거죠. 판례, 그래서 판례주의인데, 그러면 모든 영국의 보험을 보험 계약을 해석하고 보험 사고의 판정을 낼 때 무조건 판례대로만 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오늘 일어난 사건과 완전한 의미에서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나 폭행의 정도나 폭행의 사유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딱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건의 어떤 개요라든지 사건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판례는 존중하지만 모든 게 판례대로 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다음에 해상보험증권을 해석할 때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영어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안 그래도 겨울 방학 때 뭐 외국에 세미나를 가서 뭐 해상보험과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발표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하니까 발표를 영어로 해야 되나요? 내가 물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도 된대. 제가 그랬죠. 해상보험 주제는 우리말로 발표해도 어렵다. 우리말로 발표해도 스크립트 짜가지고 읽어야 된다. 내용이 너무 난해해서. 지금 여러분들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정도도 이렇게 말이 많고 어려운데 교수님들 모아놓고 발표하면 내용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엄청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영어로 이걸 하면 문구 하나하나 해석에 대해서 막 이론이 발생할 수 있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저기 지금 세 가지 단어가 제시되고 있어요. 평이하게, 플레인하게, 통상적으로, 오디널리하게, 그리고 통속적으로, 파퓰러하게. 그러니까 그 문구나 문장, 단어, 문법 해석을 아주 평이하고 아주 보통적으로 그리고 대중이 보통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도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단어 하나에 우리말 번역이 여러 개가 나오는 단어들 많잖아요. 그런 거 해석을 독특하게 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너무 전문적으로 하지 말고 플레인하게 그리고 대중적으로 해석을 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이제 줄여서 POP 해요. 저 영어 세 단어 앞자를 따서 POP 원칙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이것도 POP 원칙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단어 해석 때문에 어떤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이 단어 해석을 어떤 특정하게 해석해야만 이게 뭐 판례가 분석이 된다든지 판례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약간의 적용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특별한 해석, 특별한 어떤 번역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원칙이니까 원칙은 기본적으로 POP 평이하고 통상적이고 통속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원칙이 동종제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종제한의 원칙. 이거는 뭐냐면 비슷한 언어면 비슷한 단어면 그 비슷하게 그냥 같이 봐라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어 단어에 선박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hip, S-H-I-P 이 말도 선박이고요. 베슬 이것도 선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처음에는 뭐 ship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 베슬로 썼다. 이거 뭐 다른 의미다, 다른 뜻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니까 같게 봐라. 같게 봐라. 뭐 이런 해석의 원칙. 너무 이거를 엄격하게 들이밀기 시작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작성자의 불이익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구의 해석에 있어서 영어 그 보험 계약의 보험 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게 첨예하게 양측의 주장이 대립된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해석하면 보험자가 이기고 이쪽으로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이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자가 그 내용을 쓴 사람이 불리하게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 증권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험자죠. 그래서 보험자가 불리하게 하도록 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피보험자를 좀 봐준 방식이죠. 앞에서 봤던 이러한 원칙으로 이 복잡다단하고 1700년대부터 쓰여 있었던 완전 오래된 영어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많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 복잡한 보험 증권을 해석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약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보면 본문 약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밑에 본문 약관의 내용, 왼쪽에 영문, 오른쪽에 해석, 그리고 밑에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목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는 영문, 원문 안 봐도 돼요. 영문, 원문은 안 봐도 되지만 국문 번역과 밑에 해설 정도는 반드시 보고 볼 필요는 있어요. 영문을 봐야 되는 경우는 나중에 협회 적하약관 가서는 좀 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SG 팔리시는 뭐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옛날 거라서 영문, 원문까지는 뭐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낼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자, 보면 인증문 해가지고 뭐 어떤 약관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영어 단어 몇 문장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점으로 끝나요. be known that 한 다음에 that 뒤에 뭔가 절이 오던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점점점으로 끝나요. 그 다음 볼게요. 여기도 보면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as well in 한 다음에 블랭크가 되어 있고 one name 한 다음에 문구가 쭉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본문 약관이란 게 어떤 뭐 표나 어떤 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쭉 써여 있어요. 텍스트가 쭉 쓰여 있고 중간마다 블랭크가 젖어 있어요. 그럼 그 블랭크에다가 뭘 쓰느냐? 뭐 보험 가액이라든지 선박명이라든지 선장님 이름이라든지 보험회사 이름이라든지 그걸 쓰게 돼 있어. 그 블랭크에다가. 그러니까 풀 텍스트가 쭉 있고 중간중간에 뻥뻥뻥뻥뻥뻥 비어져 있는데 보험 계약 체결하면 그 중간에 비어진 내용을 채워 넣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썼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앞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보험 계약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돼서 요 블랭크에다가 이제 보험자, 보험하는 사람. 보통은 이제 로이드 쪽으로는 이제 브로커의 이름, 브로커 이름이 이렇게 적혀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양도약관입니다. 양도약관. 요건 뭐냐면 우리가 국제상학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CIF 조건이라든지 인커텀스 CIF라든지 아니면 CIP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계약 자체는 매도인이 체결하지만 이게 물품의 소유권이 이제 결국에는 매수인한테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 계약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 양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보험증권을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넘겨주는 거, 이거 가능해요. 막지 않습니다. MIA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소금약관입니다. 소금약관. lost or not lost. 이건 뭐죠? 보험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보험 물품의 보험 목적물의 상태, 화물이나 선박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어떤 경우 뭐 운송 중 전매를 했거나. 그리고 지금 여기 해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1700년대였어요. 1700년대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뭐 어떤 통신 수단이 발달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전화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에요. 전화도. 그렇다 보니 물품이 출항하는 그 장소, 선적지에서 물품이 출발을 할 때 이게 물품이 제대로 출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던 시절이에요. 배가 도착해봐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옛날에 그 경우에는 배가 언제 어디서부터 나한테로 온다. 그런데 이 선박에 실린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 그런데 보험 목적물의 상태를 지금 모른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소급보험 약관을 본문 약관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의 개시. 그래서 at the from 해가지고 요 뒤에 이제 요 from 뒤쪽에 블랭크에다가 출항지, 출발하는 곳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 목적물의 표시. 여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upon any kind of goods and merchandise and also the body, tackle 뭐 이렇게 쭉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실린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앞에 goods and merchandise는 물품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body, tackle 이런 거는 뭐 선박이에요. 선박.
이게 SG 팔릿이죠. 화물보험과 선박보험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전이라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선박 명예 표시. 선박 이름이 of an in the goods ship and or vessel called the 해가지고 요 더 옆에 배 이름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선장명. 선장명. 이 배를 모는 이 배를 이끄는 선장님. Master on the guard. 신의 보호 아래 선장님. 얼마나 웃겨요. 이게 뭔가 좀 옛날 느낌이 물씬 나죠. 문구 자체도. 그래서 여기 블랭크에다가 선장 이름을 씁니다. 왜 선장님 이름을 쓰냐? 지금하고는 달라서 지금은 자동 운항 시스템도 있고요. GPS도 있고요. 이게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지만 1779년은 제대로 된 모터십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때도 거의 범선이 쓰이던 시절입니다. 범선. 돛담배. 바람과 조력의 힘으로 배가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장님의 역량이 곧 이 배의 성능이었어요. 그러던 시기다 보니까 선장님 이름을 적는 간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류로이드 보험증권 이런 데는 당연히 이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선장님의 능력이 어떤 그 선박의 항해 능력이 아니거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의 명시. 이제 보험 기간, 보험자가 화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그러한 기간인데 여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목적항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shall be arrived at 다음에 요 나오는 요 블랭크에다가 이제 목적항을 적어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설명이 해설이 쭉 나와 있는데 적하보험에서는 항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책임을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SG 팔리시상에서는 앞에서 위에 있었죠. 어디서부터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보험자의 책임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투묘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 투묘가 뭔 말이냐면 한자어라서 되게 말이 어려운데 앵카 있죠. 앵카. 닷을 내리고 24시간 경과할 때까지 선박보험을 보험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옛날이에요. 이거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렇지 않아요. 보험 기간이 SG 팔리시 상으로. 자, 그 다음에 기항 정박 약관. 이거는 뭐냐? 선박은 어떠한 항구에 들릴 수 있다. 기항할 수 있다. 정박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로하고 항해 변경을 배웠습니다. 그 이로나 항해 변경에 보면 보험 계약에 따라서 이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보험자가 내용을 알고 있다든지 하면 그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증권상에 어디에 기항한다, 어디에 정박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항로가 변경된다, 이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고. 자, 10번 보험 평가에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적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있죠. The assured by agreement between the assured and assurer. 이게 뭐예요? 피보험자하고 보험자 사이에 합의된 뭐예요? In the policy all and shall be valued at 여기 뒤에 뭐가 적히겠어요? 보험 가액이 적힙니다. 협정 보험 가액이 적힙니다. 미리 정해진 기평가 보험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우리말을 어려운 말로 협정 보험 가액을 쓰느냐. 그래서 제가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협의해서 정한 거다. 사실은 영문이 agreement between the assured and assurer. 이 두 사람이 합의해서 정한 보험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 보험 가격이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이걸 한도로 해서 보험 금액이 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위험 약관입니다. 이거는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자가
커버하는 여러 가지 해상 위험에 대해서 쭉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게 사실은 뒤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협회 적하 약관하고 충돌이 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든지 전쟁 행위라든지 뭐 해적이라든지 뭐 등등 강도, 도둑, 투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보험자가 부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협회 적하 약관에 가보면 뭐 부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면책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충돌이 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사실상 이 위험 약관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유효했으나 뒤에 협회 적하 약관이 새롭게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뭐 무용지물인 있으나 마나한 그런 내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손해방지 약관입니다. 손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에게 여러 가지 손해방지 경감의 역할을 맡기는 그리고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게끔 하도록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면 보험자가 그것을 보상하도록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손해방지 약관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위부 포기 약관 웨이버 클로스입니다. 웨이버 클로스. 이름이 웨이버 클로스라서 뭘 포기한다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추정 전손이 발생했을 때 이제 추정 전손이 성립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통지하고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추정 전손이 성립되고 추정 전손이 성립돼야만 전손보험금이 지급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요. 조금 남았어요. 1%, 2%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통지할 거야. 위부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나 위부할 거니까 내가 이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화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피보험자가. 그리고 보험자 입장에서도 1%, 2% 남았는데 아직까지 피보험자가 뭐 위부의 통지를 안 했다든지 뭐 해가지고 자신에게 완전하게 그 화물에 대한 권리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또 화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확하게 추정 전손 그러니까 위부가 받아들여지고 위부가 통지되고 위부가 승낙되기 전 추정 전손이 성립되기 전에 그 어떠한 보험자나 피보험자의 행위가 어떤 액션이 위부의 통지나 위부의 승낙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위부에 대해서 통지하고 승낙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손해방지하기 위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화물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서로 미루지 마라. 성실히 손해방지 행위를 수행해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험증권의 효력에 관한 약관. 뭐 이 내용은 롬바드가 로열 익스체인지 또는 런던에서 뭐 작성된 뭐 동일한 효력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로이드 보험증권이 이 롬바드가에 있을 때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과거의 유산이다. 과거의 유산. 자, 그 다음에 15번 구속약관. 이거는 그냥 선언적 규정이에요. 보험증권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약속을 보험자가 이행한다. 책임진다. 그리고 그것을 확약한다. 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약인약관. 원래 영미법상에서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인이 있어야 된다. 컨시더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약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 대륙법,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들은 이런 약인에 대해서 좀 의미가 없는데 보험 계약에서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약인 행위가 보험료 지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험료 지급. 그래서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면 좀 실무적인 이야기 하나만 해보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피보험자야. 내가 자동차 보험 듭니다라고 보험회사한테 알렸어. 그리고 그 계좌에다가 내가 보험료를 냈어. 근데 보험회사 쪽에서 뭐 아닙니다, 깁니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당연히 보험증권도 안 나왔고요. 그냥
보험회사 통장에 돈만 꽂혔어요. 내가 보낸 돈.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차 끌고. 그러면 보험회사가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집니다. 왜? 내가 냈잖아, 보험료. 보험료를 냈잖아. 보험 증권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논외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의 다수의 판례에서 일단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러면 그거 시작된 거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결국엔 뭐다? 여기 지금 블랭크가 쳐져 있죠. 요 내용이 어떤 거다? 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이 안에 적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서 약간 뭐 그래요. 그래.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증거 뭐 그래서 서명하고, 그렇죠. 효력 발행한다.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면책률 약관, 메모랜덤 클로즈라고 하는데, 요게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소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어요. 조금 사고 났어. 이거 보험회사 부르기에는 번거로워. 그냥 내가 알아서 이 손해를 치유하고 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증권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G 팔리시 상으로는 뭐 공유라든지 어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사탕, 연초, 대마, 아마, 피역에 대해서는 5% 미만, 그리고 기타 화물에 대해서는 3% 미만의 훼손을 담보하지 않는다. 뭐 담보, 그러니까 소손의 면책이 없는 애도 있고 5%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거법 조항.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usage as to liability for the settlement of any and all claims. 중거법 조항. 모든 보험의 클레임에 대해서 책임과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 어떻게 한다?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른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거법 조항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게 요 중거법 조항이 SG 팔리시 구증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증권 있죠. 유로이드 증권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례들 중에 해상보험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실제로 이 중거법 문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자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MIA라든지 영국의 법과 간섭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업 중간중간에 MIA 뭐 얘기했죠. MIA가 뭐라 그랬어요? 영국 해상보험법이라고 했죠. 그 MIA 내용을 준거하거나 MIA 내용을 참조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중거법 조항이 어디 들어가 있다고? 보험증권에 들어가 있다고. 이 보험증권에 분명히 보험자도 서명하고 피보험자도 서명했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계약 내용이란 말이에요. 계약 내용이고, 이 계약의 법률적 해석과 이 계약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의 결정이나 판정에 어느 나라 법을 따른다고? 영국 법과 간섭을 따른다고. 그 문헌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문헌에 보면 책임, liability와 settle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험금 지급, 그리고 이게 보험자가 손해를 부담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IA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계약의 성립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금 이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자 책임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구정 자체가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중거법 조항이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릭 서체 약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